한나라 두 대통령, 이런 표현을 뉴스를 통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석유 부국, 또 미스 유니버스를 자주 배출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혼란의 대명사처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더 넓은 세계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남북미 관계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신 분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베네수엘라 다들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석유가 많은 국가다, 미인이 많은 국가다, 그 정도의 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중남미에서는 그 역사가 또 꽤 오래됐고요. 독립한지도 오래됐습니다. 처음 이제 확인된 것은 1500년에 이제 컬럼버스가 발견한 후에 스페인의 식민지를 한 300년 정도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1819년에 대컬럼비아로 해서 이제 인근 국가와 함께 독립을 했다가 1830년부터 이제 온전한 독립 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하면은 석유의 나라, 석유 부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전히 석유의 매장량은 단위 면적당 매장량은 1입니다. 아, 단위 면적당 그렇죠. 매장량. 예, 국가 크기가 한반도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3.8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만큼 매장량이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석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국가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의 부도 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뉴스가 되고 아까 앵커멘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그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권에서는요, 이전에 차베스 정권 때에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성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자원의 비극 혹은 자원의 저주라는 혹은 이제 네덜란드병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50년대 후반에 그 네덜란드 앞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네덜란드가 원래는 화해 국가, 농업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연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쉽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서 제조업은 어려워지고 화해 농업도 다 망하고 왜냐하면 화해 농업을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사갖고 오는 것이 식량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사실 네덜란드가 겪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국가가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돼서 그 두 국가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거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활용해 갖고 산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첨단 산업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 부를 잘 분배하는 형태로 움직였지만 대부분의 자원 부국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 국가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석유의 산업의 대부분을 지금 의존하는 상태고 나름대로 국부를 만들어서 해외에 대한 그 자본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국가 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온다면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96%가 수출 산업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원을 재분배를 못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한 책임이 사회주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재에 있습니까? 다른 요인입니까? 둘 다. 그건 정치권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좌파와 우파의 그런 분명히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죠.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독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 그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 파퓰리즘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 파퓰리즘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요 산업들을 다 국유화를 했거든요. 특히 석유 산업과 전력 산업을 국유화를 했더니 그것이 투명성 있게 경영이 못 되고 많은 부분 그 안에서 부패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측근들을 안 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원유 가격이 높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원유 가격이 공두박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생산이 해봤자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랬군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현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No tenemos nevera, no tenemos, los aparatos se me quemaron, se me quemó la nevera, el televisor ya hasta que se explota, no tenemos comida, la comida se dañó. Las autoridades tampoco están presentes, por así decirlo, entonces uno anda como con cuidado, tratando de resguardarse y bueno, de llegar para su casa. 뭐 정전 문제도 있다고 하고 물 부족 사태도 있고 치안 문제도 불안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아주 심각하죠. 인플레이션이 170만 %지, 네? 170만 %랍니다. 170이 아니라 170만 %. 아, 1년 사이에 그만큼 물가가 170만.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전쟁을 치를 때 이제 국가가 워낙 모든 총력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뛰게 되는데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경제는 거의 지금 다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전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13년 이후부터 이 전력 사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170만 %니까 작은 부품 하나도 절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력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정치 사정은 둘로 나뉘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지금 작년까지만 370만 명, 전체 인구가 지금 한 3,400만 명 베네수엘라가 되니까 10% 가까운 인구들이 일종의 엑소더스로 인접국으로 지금 피신한 상태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한 500만 명 정도가 아마 이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쳐서. 이제 합쳐서 추가로 100만여 명이 더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네. 탈출을 하는 거죠, 일종의. 베네수엘라 내부만 지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인접 국가 또는 강대국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갈등을 풀게 돕는다거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동이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마두로 대통령,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이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따로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EU,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불리는 그 국가들은 과이도 국회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마두로의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 이전에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네. 바로 이 중남미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뒷마당 같은 네. 수준이거든요. 쿠바를 비롯해서 안보와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늘 미국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만 친미가 우익 정권이라도 독재 정권이라도 다 지지를 했었죠. 네. 네.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미국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거세게 그런 반미를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정권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마두로 정권도 지금 그런 상황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원래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해왔기 때문에 차베스 때부터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두로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입장이죠. 그 UN 같은 국제 단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유엔은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곳이 워낙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네. 좀 좁혀 얘기한다면 5개 유엔 상임 이사국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 상임 이사국이 지금 나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현 정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프랑스와 영국과 물론 미국은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지금 결의안이 통과를 되려고 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 네. 주도로 과이도 의장을 세우고 마두로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죠. 네. 근데 핵심은 유엔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단 좀 이 사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안전이장 보장 회의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엔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혹시 뭐 베네수엘라 사태 배후다, 지금 정권을 흔들어서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를 바꾸려 한다, 이게 출발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베스 정권 때부터 계속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해왔죠. 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비밀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힘듭니다. 그건 공개된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쿠바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주도로 이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게 유럽 연합 EU가 지금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말씀드린 전통적인 중남미 국가의 미국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마두로 정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네.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그래서 마두로가 연임에 성공을 했죠. 네. 그런데 상대편 그 야당 지도자가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박탈시켜버렸죠. 예, 그렇게 하고 뭐 부정선거의 징후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죠. 지금 과이도에 대해서도 자격을 사실상 박탈을 했더군요. 네. 앞으로 무슨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내법에 의해서는 과이도가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두로 정권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 규정을 한다면 독재 정권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차베스 같은 경우에 14년을 해왔고 그 안에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비록 선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부정선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후보가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막아놓고 네.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정권이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배후 여부를 떠나서 미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 노트북에다가 7,000명 컬럼비아라고 쓴 것을 이 기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것은 컬럼비아에 이제 미군 7,000명을 보내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의도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군사적인 개입의 징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랑 인접해 있는 네. 국가죠. 그리고 콜롬비아도 원래 좌파 정권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지금 그 마약으로 또 문제가 심각해지지 네. 않았습니까? 한 예. 1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친미로 돌아서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예.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 민주주의냐 독재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없고 그런 국가 전략에 여러 번 아주 명확하게 미국은 앞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포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지금 행정부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중남미라는 특수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것이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 같이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남미는 놓칠 수 없다. 네, 그런 국가의 판단인 것 차원에서.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군대 말씀 잠깐 해주셨다는 아직은 뭐 미군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콜롬비아 그러니까 인접국의 파견 가능성을 볼턴은 흘렸고, 근데 러시아 군대는 들어가 있잖아요. 소수지만 예. 1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불러서 들어온 겁니까? 군사 자문단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그 러시아와 중국과는 군사적인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서로 간의 그 군사적인 협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군사 자문단은 지금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 군사적인 가능성은 개입 가능성은 글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외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지 대외 개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가 사회적인 이해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네.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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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입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사태 해결이 될 어떤 뭐라 그럴까 단초가 안 보인다는 것 맞물려 갖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마두로나 과이도 둘 중에 한 쪽이 좀 정리가 돼야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한쪽을 파트너로 삼아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 발씩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워낙 그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쪽을 상대로 파트너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니까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쏠려야 뭐 길이 뭔가 분석이 나올 텐데 뭐 대등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뭘 더 여쭤볼 게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